장성택 때문에 김정남이 친중파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친중파로 보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유로 코리아 재단의 이사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작년에 그 주간경향 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 그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박근혜 대통령 유로 코리아 재단 이사로 있을 때 예. 김정일 위원장에게 예. 아주 그 깍듯하고 정중하게 편지를 보냈다는 게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편지를 전달해 준 통로가 바로 그 김정남이었습니다. 네. 그 김정남 그러니까 이제 유로 코리아 재단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한테 보내는 편지를 쓰면은 네. 그 재단 관계자들이 중국으로 가가지고 그렇죠. 김정남한테 그 편지를 전달해주고 전달해주고. 그럼 김정남은 그걸 장성택한테 전달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장성택이 김정일한테 주고 이런 커넥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김정남이 중국에 있으면서 남한하고 북한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종의 그 비밀 커넥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또 친중파가 아니냐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한 건 맞지만 네. 그런 것 때문에 장성택, 김정남이 중국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고까지는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도대체 왜 누가 그렇죠, 이제. 예, 그랬나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그러면 없는 이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질문을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앞에 설명을 이렇게 해주신 깔은 거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려고요. 예. 기존에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까지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들을 샥 뭉개면서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단독 보도 나갑니다, 아니, 여러분. 뭐 단독이라고 그 전문가의 보기는, 아니 예.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어디서도 들을 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팟짱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건데요. 그 지금 뭐 여러 이런 보도는 국정원이 주로 주도를 해요. 그렇죠. 정보를 흘리는 거죠. 정보를 국정원이 여러분 그 보도에 정부 관계자로 나오는 거는 대부분 그 해외에서 활동하는 그 국정원 네. 그 관계자들이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국정원, 통일부 이런 정보인데 실제로 북한 관련된 것은 국정원이 많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의도대로 보도가 나가는 경향이 네.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네. 김창수 원장님의 분석을 그렇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성택이 사망했을 때 국정원에서 흘린 정보 중에는 이미 장성택의 이 측근 70명이 해외에 체류해서 망명을 준비 중이다. 그럼 이들이 망명 정부를 세울 거다. 망명 정보. 예, 그리고 망명 정부의 수반은 김정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다 사실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장성택의 측근 70명이 해외에서 망명을 준비하려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 시점에서 국정원이 흘린 정보입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사실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정작 국정원이 흘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2012년 김정일 죽고 나서였는데 2012년 10월달에 그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가 네, 잠깐 저희가 이제 가계도를 네. 좀 보면서 예. 저희가 좀 그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동아일보에 나온 PDF 파일인데요. 저희가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말씀 중에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네. 자,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장성택이 숙청되기 전이었죠. 2012년이니까요. 네. 2012년 10월달에 장성택의 부인 김경희 그때는 이제 숙청 전이기 때문에 예. 북한의 최고의 실세였죠. 네. 장성택의 부인 김경희가 네. 지병이 있어가지고 7호차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김경희가. 네.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김정일의 예. 잠깐만 성혜림, 김영수, 고영희, 김옥, 김경희는 김정일의 누나네요, 누나. 김경희는 동생이구나, 동생. 동생이죠. 여동생이죠. 예, 여동생. 백두혈통입니다. 네네. 백두혈통. 네, 김경희가. 백두혈통. 예. 김경희의 남편이 장성택인 거고요. 김경인의 남편이 예. 장성택. 예. 그래서 2012년 10월달에 싱가포르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김정남이 이제 동남아는 자기 무대니까 네. 김정남이 싱가포르에 있는 김경희의 병원에 문병을 갔습니다. 그래서 김경희하고 김정남하고는 친하니까요. 장성택이 김정남을 후원해 줬으니까요. 그때까지도 돈을 주고 사업도 특히 이제 김정남이 무기 거래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것도 장성택이가 뒤를 봐준 거였죠. 아. 그래서 김경희 장성택의 부인 김정일의 동생인 김경희는 당시에는 북한의 실세였는데 김경희가 아파서 싱가포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김정남이 문병을 갔습니다. 그래서 김정남이 문병 가서 한 이야기를 네. 한미 정보 당국이 도청을 한 겁니다. 도청. 예. 예. 2010년대 도청을 했는데 그 도청 내용이 이제
알려지기에는 두 가지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는 이미 그 김정은 체제가 이제 후계자 체제로 김정일은 죽고 김정남이 권력을 승계했을 때입니다. 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했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남이 싱가포르에서 김경희한테 예. 나를 죽일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도청을 한 거죠. 그래서 김경희가 너를 왜 죽이냐 절대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경희가 김정남한테 부탁을 한 거는 너는 해외 떠돌이 생활을 하지만 제발 말을 좀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해외 언론을 접촉하지 말아라. 해외 언론을 접촉해서 네가 자꾸 떠드는 것에 대해서는 편향이 신경을 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한미 정보 당국에서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한미 정보 당국은 그 당시에 김정남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하. 그렇잖아요. 김정남이 나 죽일 거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거나 권력을 잡고 나서 혹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 불안감에 빠져 있었던 거였죠. 김정남은. 그래서 그거를 한미 정보 당국이 파악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미 정보 당국이 김정남 망명 계획을 짜요. 김정남을 망명시키려고. 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네. 그런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당시에 김정남 이제 망명설. 그렇죠. 한국으로 온다. 그렇죠. 한국으로 예, 온다. 예. 그래서 MBC 모 기자가 예. 망명한다. 대선 하루 전날 발표한다 해가지고 예, 쿠알라룸푸르로 가서 예. 나는 지금 김정남을 취재하려고 한다까지도 말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근데 그거는 사실 아닌 걸로 드러났죠. 네. 그 MBC 기자의 이야기는. 예. 근데 어쨌든 그 망명 썰은 2012년 때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근데 망명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망명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김정남이 망명을 하지 않는 거는 그때는 이제 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하기에는 첫 번째로는 김정남 자신이 흔쾌히 동의하지 않았다. 망명에. 네, 망명에. 오히려 그러니까 근데 접촉은 있었습니까? 접촉은 있었다고 그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미 정보 당국과 그다음에 중국 이런 쪽에서는 그 김정남을 계속 애주시하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2012년에는 접촉은 있었죠. 네. 근데 김정남이 이제 망명을 선택하지 거부했다. 않았을 가능성에. 예.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것도 추측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기의 사촌 동생 이한영. 이한영이 피살됐죠. 피살됐습니다. 네, 이한영은 스위스에 있다가 네. 미국으로 망명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 정보기관의 회유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보기관의 회유에 빠져가지고 미국으로 가자고 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이한영은 정작 자기는 미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랬다가 이한영이 한국에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정남 같은 경우는 그런 이한영을 떠올렸을 겁니다. 나도 이한영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것에 되게 대해서는 위험하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뭐 선연치 않게 판단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김정남이 거절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미 정보 당국도 김정남을 데리고 와봐야 과연 이용 가치가 있을 것인가. 만약에 실제로 그 망명 정부를 세울 수 있었다 한다면은 김정남을 데리고 와서 망명 정부를 세우고 망명 정부의 수반으로 김정남을 앉혔겠죠. 근데 망명 정부를 세울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김정남 한 명만 달랑 한국으로 데려오거나 미국으로 데려오거나 했을 때 네. 별로 이용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으로 데려올 경우에는 이제 계륵이 되는 거예요. 네. 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네. 오히려 해외에 있으면서 김정남이 계속 떠돌이 생활하면서 가끔씩 언론에 포착돼가지고 그 북한의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역할을 한다거나 네. 또 가끔 언론 인터뷰 해가지고 3대 세스 반대한다거나 이런 말 한마디씩 툭툭 해주는 것이 해줬잖아요. 이미 그리고 실제로 그 했고. 아들 김한솔 씨, 그렇죠. 22살. 김한솔도 이 사람도 지금 어디 있는지 행방이 묘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김정남에 대한 이용 가치가 높다고 그렇게 하는 게 이용 가치가 높다고 봤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남이 거부를 했거나 네. 아니면 한미 정보 당국이 굳이 망명 안 시켜도 된다고 봤거나 아무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까 장성택 2013년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김정남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기 후원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비즈니스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다가 금전적 관계도 굉장히 잘 안 풀렸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김정남이 그냥 잘 살고 있으면은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아무런 위협 요소가 되질 않습니다.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권력 기반도 튼튼하고 네. 경제적으로도 뭐 나름 김정은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김정남이 뭐 해외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김정남이 뭐 잘 살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조용히 살고만 있으면은. 네네. 근데 만약에 김정남이 한국을 와버린다. 이래 버리면은 이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는 위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김정남이 망명을 해가지고 한국이나 미국에 가서 외신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반드시 이 김정은과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그런 후계 체제의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은 그거는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른바 북한식으로 말하면은 그 최고 존엄에 대해서 모독을 주는 건데 김정남이 다른 나라로 한국이나 미국으로 망명을 간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을 주는 방향으로 발언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이거는 체제 위험 요인이에요. 체제 위협 북한에서 요인이다. 본다면은. 북한에서 예,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모든 게 다 추정입니다만은 예. 북한이 암살을 했다고 전제를 한다면은 추정을 한다면은 암살을 할 만큼 북한이 위험 요소로 느끼는 게 뭘까? 했을 그렇죠. 때 예. 바로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국정원 말 보도인데요. 김정남 씨가 마카오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가던 중에 피살이 됐고 독극물 피살이 맞다. 독침인지 주사인지는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김정은이 5년 전부터 김정남의 암살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이 김정남을 암살하려고 한 이유는 첫째가 백두혈통이었고 네. 두 번째가 김정남이 망명정부의 지도자가 돼서 자기를 위협할 수 있다는 김정은 체제의 불안감, 네. 불안정성 두 가지인데 네. 그 두 가지가 다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남은 백두혈통의 뭐 정통성도 가지고 있지 않고 네. 김정일이 뭐 이상한 관계 속에서 난 A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두혈통이 정통성이 없어요. 북한 주민들도 김정남 다 몰라요. 그래요? 네, 몰라요. 그래서 백두혈통이 정통성이 없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남이 무슨 임시정부 만들어가지고 김정은을 위협할 상황도 아니고 또 김정은은 굳이 자기 지금 권력 기반도 튼튼하고 경제도 성과를 조금씩 내고 있는데 네, 미사일 발사 뭐 실험 뭐 성공했다고 멀쩡한 그랬죠. 김정은을 위협으로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위협으로 느낀다면은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정남이 예. 뭔가 망명이라든가 돈줄도 딸리고 예, 장성대 예. 죽고 나서 생활고에 찌들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좀 이제 인생 말년을 조금 편안하게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망명을 하려고 계속 지금 그런 움직임을 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북한이 위험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남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것이 어느 나라든 망명의 공작 공작이든 본인이 또 하려고 했던 뭐 하려고 했든 뭐 이런 거가 그 잡혀서 네. 이렇게 그 암살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네. 북한이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럴 때는 절대 또 안 입장을 나오겠죠. 밝히지 않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북한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떠들겠죠. 그리고 아마 공식 매체를 통해 가지고 또 당분간은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은 김정남의 존재 자체를 그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되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 김정남의 존재를 알리면은 김정일이 뭔가 뭐 좀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적절하게 아들을 낳았다는 게 수십 년 동안 감춰져 왔다 이렇게 또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을 거고 뭐 해외 쪽을 통해 가지고 네, 그에 대해서 뭐 부인할 가능성은 좀 상황 진전들을 보면서 그런 필요가 있다면은 북한이 그렇게 부인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거는 상당히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될 것이니까 네. 앞으로 이제 그 부검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보고 그리고 한두 달 사이에 김정은 행적, 김정남의 행적, 네. 자꾸 제가 김정남 네, 헷갈리는데 예. 한두 달 사이에 김정남의 행적을 조금 더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적을 좀 해봐야 예. 된다.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그렇죠. 왜 말레이시아에서 이런 예. 최후를 맞게 됐는지를 좀 따져봐야 된다. 이제부터 취재가 좀 시작이 돼야 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그래서 주시고. 가장 따져봐야 될 거는 네. 이제 마카오 주로 그 거주지가 마카오고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인도네시아, 뭐 중국 이런 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지난 몇 달간 어디를 어떻게 다녔는지를 좀 취재를 해보고 네. 그다음에
장성택 사망 이후에 김정남의 그 수입이 뭐가 있었는지 네.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살펴보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김정남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파악이 된다면은 김정남의 이 사망 암살에 대한 그 요인 배후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했다라는 것도 추정이잖아요. 현재로는 그렇죠? 추정이죠. 예. 그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 밖에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밖의 가능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런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 권력의 개입이 있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백두혈통이라든가 김정은의 뭐 불안정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김정남의 망명설이라든가 이런 네. 여러 가지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네. 권력이 개입했을 경우에는. 근데 네. 권력이 개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무기 거래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 사망 공항에서 독극물에 의한 사망 자체가 소설이나 영화와 같은 스파이 영화, 첩보 영화에 나오는 같은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추측도 그렇게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무기 거래하는 과정 속에서 금전적인 관계가 꼬인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치정 관계에 의한 원한을 산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공항에서 백주대낮에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김정은이 이제 2010년 10월에 아니 그 김정남이죠. 저도 네. 자꾸 헷갈리는데 김정남이 아사히 TV 인터뷰를 통해서 3대 세습 반대한다고 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자기 동생이 네. 권력을 갖고 있는 한은 뭐 협조적으로 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한 거거든요. 이것은 어찌 보자면 지금 그 원장님 분석대로 나를 좀 보호해줘라 그렇죠. 권력이 뭐 이런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타깃이 됐다면 망명을 해서 한국에 와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측면, 북한에 위협을 예. 주는 측면 이런 것 말고 또 어떤 요소를 좀 따져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3대 세습 반대한다고 했던 게 2010년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김정일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정은으로 이제 세습 체제가 이제 가려고 하는 시점이었는데 네. 김정남은 후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백두혈통의 뭐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2001년도에 일본 막 나돌아다니다가 네. 일본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또 완전 제껴놨어요. 네. 그래서 사고 뭉치 비슷해. 사고 뭉치로.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남은 절대 후계자가 될 수 없었어요. 우리 언론이 뭐 자꾸 김정남이 김정은의 후계 체제 라이벌인 것처럼 말하지만 김정남은 아예 제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행실이 이제- 바르지 못해서 그렇죠. 백두혈통도 아니고. 그리고 많이 싸돌아다녔으니까 훈련도 제대로 후계자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요. 근데 김정일이 살아 있을 때는 사실상 황태자의 지위를 누렸다는 게 지금까지 언론 보도. 그게 이제 2001년 이전 상황입니다. 2001년 이전 상황이고 2001년 이후에는 떠돌아다녔는데 네. 그때 떠돌아다닐 때도 이제 장성택이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그때도 떠돌아다녔지만은 공핍하지는 않았죠. 네. 무기 사업도 많이 하고 막 비즈니스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김정남이 2010년도에 그렇게 발언을 한 거는 3대 세습 반대한다 한 거는 나는 내가 세습되는 사람은 아니다. 내가 후계자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습의 의지도 없다. 그리고 나는 아니다. 네, 그리고 나는 그 후계자하고 네. 친하게 지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이제 북한에 그거는 조선시대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조선시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동생이 왕위를 물려받으면 형은 미친놈 취급을 하거나 미친놈 행세를 하거나 스스로 그렇죠. 자신이 권력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계속 막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려고. 뭐 떠돌아다니거나 맨 뭐 풍류만 즐기거나 미친놈 행세를 하거나 이렇게 권력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보여줘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김정남도 2010년도에 3대 세습 체제 뭐 비판하고 한 거는 실제로 3대 세습 체제를 비판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죠. 자기 살려고 나
나 그 세습되지 않는다, 나 호기자 아니다 이렇게 근데 그 말하려고 김한솔 했잖아요. 있잖아요. 네.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도 비슷한 얘기를 네.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 아주 그렇죠. 굉장히 네. 유창한 영어로 인터뷰를 네.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김한솔은 이제 물정 모르고 애니까 어렸을 때부터 또 그 뭐 유럽의 스위스니 오스트리아니 뭐 체코였던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렸을 때도 외국 떠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물정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그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한 단속이 들어갔겠죠. 김한솔이. 네. 김한솔이에 대해서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 좋은 교육을 유럽에서 좋은 교육을 많이 받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지금 그 이번에 김정남의 사망이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그 장성택을 처형했던 이른바 네. 장성택 라인을 처형하는 그러니까 이 라인을 그 말살하는 마지막 마침표로 네. 이제 이렇게 인식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이제 김정은의 이 이를테면은 권력 체제에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것이 맞는 얘기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아무 장성택과 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네. 그러니까 장성택 체계는 이미 다 제거돼 있고요. 이미 끝났다. 네, 그리고 김정남 사망을 계기로 해가지고 김정은의 권력 체제에도 아무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변화는 한국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변화는 한국에 있다. 이거 예. 무슨 말씀이신가요? 한국에서 지금 이제 탄핵이 3월달에 된다면은 네. 4월달에 네. 이제 예정대로 된다면은 조기 대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이 되면은 지금 새로운 이슈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그 탄핵으로 인해서 궁지에 몰렸던 우리나라 수구 세력들은 이제 이게 웬 떡이냐 싶겠죠. 그렇지 않아도 북한한테 과거에 선거를 앞두고 좀 총을 쏴달라, 총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부탁까지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김정은이 암살 당했으니까 그것도 대낮에 공항에서 암살 당했으니까 독극물로.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김현희도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칼 858. 김현희도 암살해갈지 모른다고요. 네. 네. 아니 김현희가 칼 858기 옛날에 독침, 그랬으니까 독침 뭐 독성 여성, 여성 뭐 그 굉장히 훈련된 여성 간첩 그렇죠.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이 기회에 그 어떤 당연히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는 그 북한 체제의 어떤 잔인함. 그래서 장성택도 죽이고 자기 이복 형도 죽이고 네. 이런 공포 정치, 이 잔인하고 불안한 이 김정은 정권이 남한을 향해서 어떤 도발을 할지 모른다. 그렇죠. 이런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대선을 앞두고. 네. 그래서 이 프레임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김정남의 사망은 북한 언론에서는 한 줄도 보도되지 않을 거고 북한의 권력 구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남한에서는 막 계속적으로 그 굉장히 이제 좀 센세이셔널하게 네, 네. 그렇게 남한에서 막 보도되겠죠. 지금 실제로 그렇고요. 네. 그 바른정당의 그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남한에 이렇게 요인 암살 일단은 보낸다는 첩보가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는 공항 입국하기도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가장 힘든 그런 조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암살자가 잠입했다는 첩보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불안을 계속 그럼 불안을 증폭시키는 조성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합니다. 제발 불안 조성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왜 불안합니까? 지금 우리 그 경제적으로도 트럼프 등장 이후에 한미 경제 관계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지금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 불안하고요.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굉장히 불안하고요. 지금 현재 더군다나 이제 일본이 또 아베가 지금 독도는 그 자기 땅이라고 네. 일본의 그 교과서 그 시행령에다가 지도 요령에다가 그걸 지금 명시를 네,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4월 달쯤에는 또 독도 문제 좀 또 한참 더 시끄러워질 거고 그렇지 않아도 또 한일 관계는 손해상 문제 때문에 아베가 그걸 좀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복잡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하고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AI의 구제까지 지금 얼마나 확산되고 있습니까? 게다가 북한은 지금 미사일까지 쏴가지고 이 북한이 쏜 미사일은 아주 신형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기술적으로 쏠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개량된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3, 4월 달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열립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3, 4월 달 한미 합동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네. 한미 양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하겠다 그러고 네. 북한에 대해서 어떤 선멸하고 응징하는 그런 또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미사일 쏘고 또 막 온갖 그 난리가 나겠네요. 공가를 막 쏟아내면서 네. 뭐 불바다니 어쩌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울 불바다 뭐 네, 동안. 엄청나게 불안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을 불안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는 무슨 뭐 북한이 암살 요원을 한국에 데려다 침투시켰다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발언을 해가지고 정략적으로 불안을 조성시켜서 선거에 유리하게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거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발 불안 조성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런 불안한 상황일수록 북한이 싱가포르 공항에서 아니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네. 그렇게 했단다면은 보다 더 공안의 검문 검색 더 분명하게 하고요. 경찰 어떤 치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노력을 하고 국가안보가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근데 그런 거는 보이지 않게 다 하는 겁니다. 네. 국민들한테는 안심시키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앞장서서 국민들한테 불안을 조성하는 이런 행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수 원장의 경고를 정부 당국자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김정남 피살과 관련된 소식들은 저희들이 이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